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한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주의사항,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채널 운영 목적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댓글 쓰실 때 여러가지 이제 의견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당연히 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책적인 부분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좌다, 아니면 내가 우다,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서 글을 쓰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제 글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일단 글에 욕이 들어갔다거나 뭔가 불쾌감을 주는 글들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글들은 바로 삭제하고, 그런 글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글쓰기 권한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오늘 일단 2부는 그 차트 설명은 빼고 Q&A가 좀 밀려서 Q&A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먼저 조용히 달련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있습니다. 앞서의 급락에 대한 여러 원인들을 언급하는 글과 분석 영상을 보았는데 그중 걸리는 내용이 있어서요. 첫 번째, 벡트 거래소가 정식 오픈하기엔 높은 가격대라서 좀 더 낮은 시세로 시작하기 위해서 빠진 거냐. 일단 벡트 거래소 오픈 날짜가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이유로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때가 됐기 때문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파 상승이 끝났고 1파 상승 끝나고 이제 2파 조정을 받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JP 모건의 블록체인 시장 진입을 위해 새로운 기관 외집이 필요했다. 언론사 기사 내용은 아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잠시 뒤에 그 JP 모건 관련된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과 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JP 모건도 기관 투자자라고 보면, 그리고 세력이라고 보면요, 그 세력 입장에서 다시 1파 상승을 마치고 싼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네페르티티님이 벡트 떡밥에, 그리고 이제 별이님도 9월 23일 벡트 소식 있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네페르티티님이 벡트 떡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7년 미국 시카고 선물장 오픈한다는 떡밥으로 2만 불을 본 겁니다. 오픈하고 나서도 상당한 떡상 랠리를 펼쳤고, 이번 패턴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 선물장이 오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차피 세력이 그 원하는 타이밍에 상승을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장 오픈하고 또 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벡터 ETF가 연달아 터지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상승률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가 하루에 30에서 50%씩 상승할 때를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시장을 겪어본 분들은 비트코인 비중을 알트보다 높게 가져가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아까 방금 그 오전 영상에서 그 에리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과 아마 네페르티티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저는 같이 연결된다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이제 벡트 오픈에 맞춰서 비트코인, 벡트가 오픈되고 나면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실제 거기에 이제 ETF까지 승인된다라고 하면 비트가 진짜 혼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상승 랠리가 펼쳐질 거다 라고 이제 또 같이 그런 선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번 홍콩 뱅크런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운동이 격렬해지던 시절에 뱅크런을 하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은행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해버렸죠. 아마 홍콩도 중국의 입김으로 은행 문을 닫고 버틸 거라고 봅니다. 이때 홍콩 및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의심을 받게 될 텐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뭐였냐면 홍콩에서 지금 이제 ATM기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인출하자라는 또 운동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됐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홍콩 또 시위가 진행될지 그 부분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브라운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벡트가 드디어 9월 23일 확정이네요. 9개월이나 밀리다니 이번 하락은 벡트 호재를 덮으려는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벡트 오픈 효과도 생각보다 개장 후 한 두 달 후부터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반영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나일강님이 긍정적 관점에서 보자면 올 12월 전에 잠정 오픈이었기에 12월에 오픈하겠거니 했던 불확실성이 오히려 이제 9월로 당겨짐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장님이 이야기했던 전고점 부근에서 ETF 승인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또 파란하늘님이 벡터 오픈일인 9월 23일 발표가 나왔다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가요? 우리가 기다렸는데 움직임을 봐서는 영 아닌 듯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이렇게 써주셨고, 만약에 그 벡터 오픈 날짜인 9월 23일 전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오히려 벡터 오픈하는 그 타이밍에는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브라운님이 이 뒤에 또 써주셨어요. 뭐 이게 베타 콤플리 아니냐? 지난번에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했던 베타 콤플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전에 미리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시장에 벡터 오픈 날짜가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 그에 맞춰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그 기대감이 끝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9월 23일 그 이후에는 또 조정 기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아마 그때 시장을 막 끌어올리면서 뭐 2만 달러, 2만 2천 달러까지 막 9월 20일 전에 직전에 올린다라고 하면 그 9월 23일 맞춰서 아마 사람들은 야, 여기서 이제 3만 불 갈 거다, 뭐 4만 불 갈 거다, 벡터 오픈하고 나면 그땐 더 슈팅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때는 벡터 오픈하면서 이제 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장 위치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왔는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예, 이렇게 같이 보고, 다음으로, 예, 다음으로요. 지금 다음으로 써주신 분이 온리 리플님도 9월, 10월, 11월에 벡트, 스웰 등 좋은 소식 많으니 조금만 참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1년 발렌타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이제 커피 받으신 분들 계시다라고 해서, 일단 커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라이브 영상 할 때 이벤트 이제 할 때 후원 해주신 분들 그 비용하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제가 이제 보태서 같이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1년 발렌타인 님이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커피 대접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보내드려서 택배로 발송해서 이제 여러분들 맛보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21년 발렌타인 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벡트가 다음 달에 오픈한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벡트 거래소에 30여 가지 알트코인이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코인들인지 궁금하고요. 또 상장되는 코인들 중에는 시총이 100위권 밖 코인도 있는 것 같던데 왜 벡트가 시총 낮은 코인도 포함시킨 건지 궁금합니다. 또 벡트가 선별한 것이니 시총이 낮아도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예, 이거는 넘어가고, 일단 브라운님이 벡트는 우선 비트코인만 선물 거래되고 리스트된 30여 가지 알트코인은 가격 제공 서비스 대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 그 알트코인들이 벡트에서 상장 및 거래된다는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로선 가격 제공 서비스 대상만으로 차후 상장 및 커스터디 서비스에 알트코인이 포함된다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는 현재 가능하다라고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벡트 관련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인데 지금 이제 IC가 벡트 거래소의 이제 모회사입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58개의 알트코인들이 올라와 있어.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영어로,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영어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 보시고 일단은 만약에 벡트 거래소에 알트코인이 상장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58개 코인들이 우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을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여기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벡터 거래소가 나중에 알트코인들 상장할 때 이 코인이 상장된다, 이 알트코인이 좋은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벡터 거래소에도 IC 모회사인 IC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얘네가 한번 필터링을 통해서 검증을 거쳤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트코인을 담을 때 내가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공부한 코인이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지금 이제 미국 거래소, 아니면 지금 봤던 벡터 거래소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특히 이제 뭐 100위권 넘어가는 코인에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100위권이 넘는다는 건 시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투자를 비중을 너무 높게 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 코인이 진짜 성장해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큰 수익을 이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많이 안 실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EN그룹 하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가인 존 네프가 사망했습니다. 유익한 포스팅인 것 같아 링크를 걸어봅니다. 써주셨고, 보니까요, 내용을 일단 존 네프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블로그는 데미안의 지식창고님 블로그고요. 맨 밑에 그 존 네프가 이야기했던 그 글귀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과 어느 정도의 정신력을 갖고 있다면 굳이 다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은 그거 같아요. 보시면 그 기회의 신이 들고 있는 칼과 그 저울, 양팔 저울 들고 있잖아요. 그 양팔 저울, 내가 이걸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이 시장이 진짜 좋은 시장인지, 이 기회가 나한테 진짜 좋은 기회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신력, 어느 정도의 정신력은 결단력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기회라고 생각됐을 때 이거를 행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버틸 수 있는 힘, 그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 지금 이거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다수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싼 영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한다라는 그런 정신력, 멘탈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다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좋은 이제 글을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울프 윈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제 울프 윈드님이 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글 내용을 보니까 약간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의도와 울프 윈드님이 이제 이해하신 그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격의 기준에서 현재 얼마에 잡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의견 한 자 남깁니다. 아마 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성향상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영상 말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재 가격대에서 만약에 현재 1000만원에서 20-30%의 변동성,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 나중에 이제 10억 원 이렇게 됐을 때 20-30%의 변동성, 이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존버를 한다, 홀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절대 금액 자체가 싼 가격대에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내가 이제 부자가 돼서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서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서 그걸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1000만원대입니다. 그냥 1000만원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30%는 3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10만 불이 올라왔을 때는 이때는 이제 30%는 3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는 뭐 터키 리라와 차트와 같은, 아니면 금 차트와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돼서 이 채널을 뛰어넘고 누구죠? 존 메가피가 이야기했던 100만 달러까지 간다를
라고 하면 10억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채널 하단부가 여기 아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100만 달러까지 됐을 때 10억 원 찍고 내려와서 막 1억 원이 돼요. 그러면 변동폭 자체가 뭐 10억에서 막 1억까지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2억까지 빠지고. 그러면 금액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홀딩해서 들고 있을 수 있느냐, 그 들고 있는 그게 이제 멘탈이 되려고 하면, 지금 절대 금액 자체에서 이렇게 크게 흔든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만약에 채널 하단부에서 내가 싸다라고 판단이 되면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왕이면 이렇게 가격대가 낮을 때 우리가 이 싼 영역에서 그 흔들리는 그 과정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도 이걸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의도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 여기서 싸게, 그러면 50%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건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싸게 사면 아까 이제 울프윈드님 밑에 이제 써주신 내용처럼, 예를 들어 리플이 5,000원 간다라고 했을 때 리플 500원 잡은 사람은 이제 10배 먹는 거고, 250원 잡은 사람은 20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냐면 개수가 이제 2배를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저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면서 최대한 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싼 영역이,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이 영역이 과연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영역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 비싼 영역인 건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차트를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의도가 이제 지금 울프윈드님이 말씀하신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의견, 아예 제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되는 의견은 저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되는 의견 자체가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인 건지, 그건 이제 글 보면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그걸 못 느낄 정도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의 그냥 반대 의견인 건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서 제가 진짜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쳐 나가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좀 달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별이님이 써주신 내용이 아까 이제 JP 모건 관련된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그 부분과 이제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XRP 홀더로서 약간 부정적이지만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억만장자들은 뭐 칩인가봐, CHIP라는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불법적인 자금들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래에는 JP 모건이 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우리나라 은행들도 가입을 했는데 그 수가 250여 개를 넘어가고 매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그냥 칩이라고 할게요. CHIP 칩을 대신해서 인이 다량의 국가 간 결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IIN, 과연 XRP는 널리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술만 JP모건에게 빼앗기고 벤 버너키, 클린턴 등 유명 인사를 내세워 대중들에게 XRP를 사도록 하고, 금융 세력은 뒤에서 INN이에요. 예, IIN, 예, 헷갈렸습니다. IIN을 통해서 암암리의 국제 송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일단 여기 IIN, 이 JP 모건의 인터뱅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IIN, 이걸 이제 쭉 봤는데, 일단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대륙별로 250여 개의 은행들이 이제 이미 가입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이렇게 광고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국제 송금 간에 지금 JP 모건의 이 IIN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JP 모건에서 만든 그 JPM 이 코인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 JP 모건의 스테이블 코인을 믿고 이 네트워크를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JPM을 이용해서 뭔가 이런 거래를 할 때, 왔다 주고받고 거래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JP 모건이 어떤 지급에 대해서 제한을 건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나도 큰 은행인데 사이즈가 JPM하고는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라는 사람, 그런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은행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당장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스북은 또 자신의 리브라를 만들었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그 페이스북에 뭐 아마존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처럼요. JPM도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또 거래소도 자신들 제미니도 제미니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바이낸스도 만들겠죠. 얘네들 거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들에서 중간자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면, 이거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으로서 야 얘네가 만약에 어떤 지급 제한을 건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다고 판단되는 XRP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뭐 JPM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은행 간의 거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리브라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연계되는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회사들, 또 여러 은행들이 같이 페이스북이 야 니들도 우리랑 협력해 라고 했을 때 아니면 그 페이스북에서 같이 이제 어떤 지급 관련된 고객한테 마지막으로 출금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할 은행들과 협업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야 니들 우리한테 들어올래? 라고 했을 때 그 은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전 세계 모든 회사 이렇게, 그리고 모든 중앙은행들을 다 커버하는 이런 게 나오기는 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XRP가 좀 더 그 우위에 있지 않나, JP 모건의 JPM보다는 그렇게 봐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하우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10월 이내로 비트코인 ETF 2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10월 13일과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9월 말에 벡터거래소 오픈하고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9월 말부터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필연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9월 23일로 결정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 13일과 18일로 연기시킨 그 ETF 승인을 맞춰서 9월 23일을 딱 벡트 오픈 날짜로 또 잡았다라고도 봐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응그라샤님이 영화를 처음에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 드라마 이거를 그냥 기묘한 이야기와 블랙미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응그라샤님이 이제 궁금하셨던 거는 경제 관련 영화를 이제 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일단 뭐 경제 관련 영화 제가 딱 생각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뭐 빅슛이라든가 비트코인 다큐, 그리고 신세계 질서를 불러오는, 이건 영화는 아닌데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세계 경제와 돈의 비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 세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영화로는 레디 플레이어 1과 알리타 이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경제 관련된 영화들 이제 추천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뭐 꼭 응그라샤님 이 글 밑에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오늘 영상 밑에 이렇게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을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벡트 덕분인지 어제부터 차트 보고 있는데 상승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알트는 기술을 알기에 그냥 미래에 맡기고 비트나 세력들 부담스러울 정도로 엄청 올라갔으면 해요. 그래야 비트 들고 있는 세력이 부담스러워서 알트를 사죠. 이렇게 써주셨고요. 해밀리 가족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만드세요 해주셨는데요. 일단 어떤 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야 비트만 계속 올라가고 알트 죽으면 어떡하냐, 알트 다 0 되는 거 아니냐, 0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구조를 완전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지금 이은님이 딱 써주신 이 말씀이 저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혼자 진짜 2만 달러 거기를 넘어서서 만약에 혼자 전고점, 채널 전고점인 전고점이 아니죠, 채널의 상단부인 6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또 10만 달러까지 혼자 그냥 알트코인들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비트 도미넌스는 뭐 80, 9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비트를 6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는 거죠. 알트코인들이 영원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기술력이 있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싸게 느껴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고평가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느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사고 싶은 욕구가 이제 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6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혼자 갔다 라고 하면 진짜 어떤 소량의 비트코인만 던져도 그걸 가지고 알트코인을 진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알트코인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찌됐든 비트만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의 차이지, 알트코인들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비트 올라간 것만큼 한 번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지금 이은님이 그 의견 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이 돌아가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올라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우린 그 비트코인 홀딩 물량을 갖고 있자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 이제 비트코인 홀딩 물량 없이 알트코인만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알트코인들이 이 시장에서 기술력이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대형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부분인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분 갤럭시 투어님이 먹방 야식이님이랑 목소리가 제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한번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상민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오늘 일단 Q&A, 두 번째 Q&A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밀리 가족분들 내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느끼는 점이랄까요? 비트코인 사이클에 가속이 붙는다는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경제에 불어닥치는 불황이라는 전조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불어와서 그런 것이겠죠. 경제 상황과 차트를 보면서 나름대로 트레이딩 계획을 짜며 다음 턴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는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가져올 것 같고, 차트는 생물이어서 이런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일 텐데, 과연 차트가 과거를 토대로 움직여 줄지, 역사는 반복된다는 기술적 분석에 전제조차 흔들 정도로 앞으로 올 경제 위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벤트성 호재나 악재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편입니다만, 대공황이라는 혼돈 속에 그려질 차트는 이벤트성 호재나 악재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서 과거 몇 년간 차트를 무시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리플이 채널을 무시하는 광폭 행보가 나오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 매매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그저 존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렵기 시작해지네요. 리플은 차트의 역사도 짧으니까요. 차트를 무시한 존버는 욕심에 따라 매매하기 쉬워지게 되고, 이 말은 즉 폭락 때도 팔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어 버리는데 고민입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걸 보니 앞으로 올 경제 위기를 몸이 먼저 직감하나 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비트코인 엘리엇 파동 3파가 세네 차례 연장되는 걸 상상하면서 예측점을 그렸다 지우고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네요. 한두 번의 연장 파동으로는 다가올 경제 위기를 그려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조차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차트는 모든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분석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가 두려워지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그 이상민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기도 하죠. 뭐냐면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풀어낸다, 뭐 MMT로,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지금 이 차트에서 머물지 않고 진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내가 세웠던 매매 계획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매매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매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물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존 메가피가 이야기했던 존 메가피 형님이 이야기했던 그 차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채널을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채널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타이밍에 진짜 10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채널 상단부가 왔을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대로는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 이 채널 상단부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야, MMT를 하겠다. 돈을 양적 완화도 부족해서 돈을 그냥 무한정 풀어내겠다. MMT론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도를 했던 그 매도를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70%, 80%를 매도하자, 채널 상단에서 그렇게 했던 그 물량을 약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암호화폐 홀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뭐 30% 또는 이제 50%로 뭐 나는 이제 20%만 홀딩하겠다, 10%만 홀딩하겠다 이런 분들이 뭐 30%든 50%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금화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샀던 암호화폐를 샀던 영역이 굉장히 이 채널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만 들고 아니면 나머지 30%만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이 위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제 후회가 없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처음 세웠던 계획대로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비율만 물론 이때 정책 결정에 따라서 약간의 비율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계획대로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또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